직접 타진법은 이제 손가락 끝으로 환자의 피부를 직접적으로 두드리는 방법이다. 단순히 손가락으로 가볍게 재빠르게 툭툭 치고 바로 손가락을 떼면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환자의 이마뼈나 위턱뼈, 격골 부위를 타진할 때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접 타진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한쪽 손을 타진하려는 부위에 올려놓고 다른 쪽 손가락을 이제 두드리는 표면으로 삼는다.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간접 타진법이고, 어깨와 아랫팔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움직여 가볍게 두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주먹 타진법으로 통증과 염증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좌뼈 쪽으로 살짝 두드려 환자의 피부에 압통을 유발한다. 이때 이제 과도하게 통증을 유발시킬 정도로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심장염 환자를 검진할 때 갈비뼈 척추각에 빈번하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여기 표가 있어, 타지는. 그래서 고장음이 어떤 소리고, 과도 공명음이 어떤 소리이며, 이제 공명음은 속이 빈 소리, 타금은 이제 무딘 소리, 편평음은 완전 무딘 소리이다. 각각 이제 어느 부위에서 들을 수 있는지, 강도랑 지속 시간이 같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한 번씩 꼭 봐야 하고,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다음에 청진. 청진을 보게 되면 이제 청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체에서 생성되는 모든 소리를 이제 듣는 것을 이제 청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기도 폐쇄로 인한 이제 높은 음조의 그렁거림과 같은 소리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제 청진은 이제 보통 주위가 조용해야지 잘 들리는데, 우리가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진으로 이제 그 신체에 이제 생성되는 소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청진을 하기 전에는 이제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응급구조사의 청진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청진을 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의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청진기의 다이아프램 부위를 잡고 환자의 피부에 대고 다이아프램에 밀착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 상태에 관한 이제 그 신체 어떻게 검진을 하는지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가 이제 의식 수준에 관한 거야. 환자의 의식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의식 수준을 같이 보면 먼저 환자의 반응 수준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의식이 명료한지, 아니면 질문을 이해하는지, 또는 반응은 시기적절한지, 대화 주제를 벗어나거나 쉽게 흥미를 잃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끝에 문단을 보면 큰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복장표를 문지르거나 연필을 환자 손마디에 대고 누르거나 힘줄 부위에 꼬집어서 통증 자극을 준다. 그래서 이때 통증을 주었을 때 이제 잠깐 깨어나지만 주변을 인식 못하는지, 아니면 무의식인지, 아니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얼른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1차 평가에서는 보통 AV, PU 척도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환자가 깨어있고 의식이 명료하다면 이제 자세와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지, 또는 이제 걸어다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자세는 곧바르고 검진자를 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처진 자세나 무표정은 우울함을 반영하고 지나치게 활기찬 행동이나 불안한 눈초리는 긴장, 불안, 정신장애를 암시한다. 그 다음이 이제 몸 단장과 개인 위생. 몸 단장과 개인 위생을 보게 되면 이제 옷을 다려서 입고 옷차림이 깨끗하고 단정한지, 전체적인 이제 맵시라든지 옷은 어떻게 입고 있고 위생 상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화 및 언어라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 환자가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는지, 묻는 말에 대답은 잘 하는지, 아니면 혼자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뒤로도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혼자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활력지문. 활력지문은 굉장히 중요하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중요한 지표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활력지문은 4가지 활력지문으로 맥박, 호흡, 혈압과 체온이 있다. 그래서 완벽한 신체 검진은 이제 4가지 모드를 포함해야 하지만 그중 앞에 3가지는 병원전 처치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환자 상태의 첫 척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신체 검진 초기에 측정하고 자주 반복 측정하며 그 변화를 파악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각한 머리 손상에서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오르고 맥박압이 넓어지며 그리고 맥박수가 감소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징후는 뇌압이 상승하여 생기는 전형적인 경우로 아주 심각한 응급 상황이다. 반대로 맥박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는 이제 쇼크를 의미하게 된다. 저 밑에 보면 이제 호흡부터 먼저 나와 있어. 그래서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필수적이며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허파는 동맥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보유하여 혈액의 pH를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환자의 호흡수, 노력 및 질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바이탈 사인을 체크할 때 호흡수는 1분간 환자가 호흡하는 횟수를 이제 호흡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휴식 시에 건강한 성인의 정상 호흡수는 1분에 12에 해서 18회이다. 그래서 빈호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저산소증, 그 다음에 쇼크, 그 다음에 두부 손상 또는 불안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느린 호흡은 이제 약물을 남용하였거나 또는 심한 저산소증 또는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서호흡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호흡수의 변화는 종종 처음 신체 검진 과정 중에 파악이 된다. 환자는 호흡을 측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의적으로 호흡수를 변화시키게 되므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제 호흡수를 체크할게요 라고 체크하게 되면 환자가 이제 자기 호흡수를 의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잴 때 동시에 호흡수를 이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옆에 넘어가면 이제 노력성 호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노력성 호흡은 이제 호흡을 위해 얼마나 어렵게 노력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들숨을 할 경우에는 호흡근을 이용해서 가슴 공간의 지름을 넓히는 것으로 이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능동적인 작용인데,
우리가 가슴 공간이 넓어지면 이제 진공성 형태와 같이 음압이 형성이 되고 허파로 공기가 유입이 된다. 그리고 날쌘은 호흡 근육의 탄력 반동에 의한 수동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면은 표 5-4에 호흡 형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정상 호흡이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빠른 호흡의 원인, 각각 호흡에 관한 원인들이 나타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 호흡이 나타났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이다를 우리가 의심을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호흡이 나타나는 원인도 같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의 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호흡의 질은 이제 호흡의 깊이와 양상을 의미한다. 깊이 혹은 1회 호흡량은 1회 호흡하는 동안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공기의 양이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1회 호흡량은 약 500ml이다. 그래서 1회 호흡량은 운동이나 불안 때문에 증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갈비뼈가 손상이 되면 이제 호흡 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1회 호흡량이 감소될 수가 있다. 그리고 호흡의 깊이는 가슴벽에서 가슴 확장의 대칭 여부를 시진하고 촉진하며 코와 입에서 나오는 공기의 움직임이 어떤지 손을 대보고 소리를 들어서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이제 호흡 깊이는 얕거나 정상적이거나 혹은 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말했듯이 각각 호흡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맥박. 심장이 동맥으로 혈액을 보낼 때 이제 맥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매 심박동은 심장의 수축과 관련이 있다. 즉 우리가 맥박을 통해서 이제 순환기계가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인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맥박수는 1분간 느껴지는 박동의 횟수이다. 그래서 맥박은 느리거나 이제 빠르거나 또는 정상일 수가 있는데, 맥박 리듬이라고 하면 이제 맥박의 반복과 규칙적인 박동 간격을 뜻한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정상 맥박수는 이제 성인의 경우 1분에 60에서 100회이다. 그래서 60회 미만은 느린 맥, 100회를 넘기면 빠른 맥이다. 그래서 느린 맥은 이제 부교감 신경 자극의 이제 증가를 나타내고 머리 손상 또는 저체온증 또는 심한 저산소증 또는 약물 남용 환자에게 보일 수가 있고, 단 예외는 이제 잘 단련된 운동선수들, 대표적인 게 마라톤 선수들 경우에는 느린 맥이 정상 소견일 수가 있어. 그래서 느린 맥의 치료는 환자의 심박출량과 전신순환 상태를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서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맥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을 때, 생명 위협할 때만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빈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의 자극의 증가를 나타내는데, 혈액 손실이라든지 즉 초기 쇼크라든지 또는 공포, 통증, 그리고 발열 및 저산소증 또는 우리가 부정맥이 있을 때도 이제 빠른 맥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강하고 튀어오르는 맥박은 고혈압, 열사병 또는 뇌압 상승을 뜻한다. 촉진되거나 촉진되지 않는 맥박 측정 부위는 환자의 임상 상태를 말해주는 척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재는데 그 경동맥, 즉 목동맥에 맥박이 있으면 수축기 혈압이 최소 60 이상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초 맥박이 있으면 이제 혈압이
높은 상태이며 맥박의 부재는 순환 허탈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각 맥박 그 동맥의 위치가 그 옆 페이지 바로 그림에 나와 있어. 잘 나와 있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여기 목동맥, 그리고 이제 위팔동맥도 여왕에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노동맥, 그리고 이제 넙다리 동맥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발등동맥까지. 이렇게 주로 이제 이용하는데, 이제 의식이 있는 어른이나 나이가 있는 소아의 경우 보통 가장 접근하기 쉬운 노동맥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두세 개의 손가락으로 환자의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에 있는 노뼈 위에 노동맥을 눌러서 측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는 목동맥 맥박을 확인하고 목동맥을 찾기 위해 아래 턱각 아래의 안쪽 부위를 촉진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호흡과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맥박을 확인할 때는 1분간 맥박수를 세게 되는데, 만약 맥박이 규칙적으로 박동한다면 이제 15초만 재고 그 곱하기 4를 해서 우리가 1분간 맥박수를 파악하게 되는데, 맥박이 불규칙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1분 동안 이제 세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영아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여기 위에 보면 영아와 체격이 작은 어린이는 이팔동맥을 사용하거나 심장 꼭대기, 즉 심천맥박을 청진을 한다. 그래서 심장 꼭대기 맥박 청진은 말초맥박 측정으로 얻을 수 있는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팔동맥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갈래의 근 힘줄 안쪽을 촉진을 하고, 심장 꼭대기 맥박은 왼쪽 젖꼭지 아래에서 청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혈압. 혈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혈압이라고 하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안에 동맥벽에 미치는 혈액의 압력이다. 그래서 즉 심박출량과 전신혈관 저항을 곱한 것과 같고, 심장 발출량이나 혈관 저항이 변하면 이제 혈압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재게 되면 보통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수치가 나오는데, 이 둘 다 모두 이제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면 심실이 수축할 때 동맥에 저항하는 혈액의 최대 압력이고, 이완기 혈압은 그 심실이 이완되고 혈액이 유입될 때 동맥벽에 미치는 이제 혈액의 압력이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은 전신의 혈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고, 혈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혈액이 동맥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코르트코프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에 미치는 굉장한 많은 요인들이 있어. 그래서 자세만으로도 우리가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환자의 자세 또한 영향을 미친다. 흡연, 운동,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5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혈압을 측정하고, 이처럼 감지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혈압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단일 척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집에서는 분명히 정상이야. 근데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각종 긴장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혈압만으로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항상 환자의 의식 상태와 피부색, 체온,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말초 맥박 같이 종말장기의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 징후와 관련시켜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성인의 평균 혈압은 대체로 120에 우리가 80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맥압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맥박압이랑 같은 말인데, 수축기 혈압이랑 이항기 혈압의 차이를 우리가 맥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전에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했는데 120 빼기 80을 한 게 우리가 맥압이야. 그럼 40이겠지? 그래서 수축기 혈압 빼기 이항기 혈압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정상 맥박압은 보통 30에서 40이다. 하지만 이제 심장 눌림증이나 긴장성 공기 가슴증의 경우에는 맥박압이 더 좁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발열이나 뇌압 상승의 경우에는 이제 맥박압은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환자의 이제 생리적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이제 5분마다 혈압을 측정한다. 그렇다면 이제 정상 혈압은 무엇인가? 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은 성인의 경우 100에서 135, 이완기는 60에서 80 정도이되 성인의 고혈압은 보통 140에 90 이상을 말한다. 하지만 이제 평소 혈압이 90에 60이라면 130에 70도 고혈압일 수가 있고, 또 평소 혈압이 170에 90이라면 이 고혈압이라고 딱 정해준 130에 70, 140에 90은 저혈압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숫자만으로는 이제 저혈압이라고 고혈압이라고 단정을 짓지 말고 이 평소에 환자 혈압도 이제 물어봐야 하고, 이제 관료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적절한지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심장병, 뇌졸중 혹은 머리 손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뇌압 상승의 전형적인 징후이다. 그래서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유발인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저혈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혈압은 이제 심부전으로 인한 쇼크 또는 이제 저혈량 그리고 대량의 혈관 확장성 쇼크의 징후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기립성 저혈압은 환자가 앉거나 일어날 때 혈압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측정한 팔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가능한 한 옷 위에서 혈압을 측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투석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쪽 팔을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투석하는 환자들은 그 팔에다가 붉은 투석용 반응을 넣어야 해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붉은 혈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그 혈압뿐만 아니라 그 체열도 해서는 안 돼. 또한 이제 정맥 주사도 그쪽 팔로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석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션트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쪽 팔은 피해서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해야 한다. 또한 이제 중간에 보면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커프를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너비는 팔 둘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 그래서 비만하거나 극도로 마르지 않은 성인은 너비가 큰 커프, 즉 15cm가 적당하다. 그래서 지나치게 두꺼운 팔을 가진 환자라면 보다 더 큰 커프를 사용을 하고, 그래도 커프가 작다면 환자의 아래팔에 커프를 감고 측정을 하는데 청진기를 이제 노동맥에 대고 청진을 한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위팔 혹은 넙다리 3분의 1을 덮어주는 커프를 사용하는데 너무 좁거나 넓거나 길거나 짧은 커프를 사용하면 정확하지 않은 측정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구급차 안에는 이제 다양한 크기의 혈압 커프를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 혈압 측정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조절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커프에서 심장 박동마다 2에서 3의 비율로 공기를 빼내는데 너무 느리거나 빠르게 공기를 빼면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커프의 공기를 이제 천천히 빼면서 계기판 눈금을 보고 코르트 코프음을 듣는다. 첫 박동음이 들렸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계기판 다이얼이나 수은의 눈금을 읽는데 이것이 수축기 혈압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완기 혈압은 맥박 박동이 줄어들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까지 계속 커프에 공기를 빼는데 이것이 이완기 혈압이다. 그 다음엔 이제 체온. 체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체는 적어도 37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체온은 피부와 호흡기계를 통한 열 생산과 열 손실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 그래서 고체온의 같은 경우에는 극한 환경, 감염, 약물 혹은 대사 과정으로 인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발열 현상은 인체가 내부 환경을 인체 내에 침입한 병원체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 발생을 한다. 그래서 병력을 조사할 때 종종 고열 증상을 보이는데 체온 감소 기전을 작용해 체온이 내려가기 전까지 피부는 건조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도 이제 뇌의 대사 과정이 위험을 받게 되는데 체온이 38도 이상 증가하면 대사작용은 현저히 증가하고 체온이 39도 이상 오르게 되면 뇌신경 손상이 오며 41도 이상이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이제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다. 또한 이제 극심한 추위도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데 말초혈관 수축과 떨림의 기전이 더 이상 그 열 소실을 보상할 수 없을 때 심부 체온은 하강하고 저체온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이 34도 정도가 되면 열 상승 기전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고 심부 체온이 31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떨림은 멈춰지고 심음이 감소하면서 심장이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체온이 21도 이하가 되면 이제 환자는 사망 상태가 되면서 비가역적인 무수축, 즉 맥박이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체온 환자는 이제 외부 자극에 쉽게 이제 심실세동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체온 환자는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그 다음은 이제 모세혈관 재충혈.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톱을 이제 눌렀다가 뗐을 때 빨리 돌아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보면 손톱을 누른 후 손톱바닥이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날씨가 따뜻하면 정상적으로 2초 안에 재충혈이 된다. 하지만 이제 흡연, 약물, 실내 온도, 시원하거나 추운 날씨, 노인의 만성 질환 등이 모세혈관 충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순환 기능을 평가할 때는 이 모세혈관 재충혈로만 평가를 하지 말고 다른 지표도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하고, 이 모세혈관 재충혈은 영아와 소아 환자에서 순환 기능에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노인이나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과 같이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영아와 소아 환자에서는 이제 순환 기능을 신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입안의 점막 색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입안의 점막 색깔은 이제 중심 순환의 산소화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의 입안 점막을 보게 되면 이제 분홍빛이 돌면서 붉은색이고 습기가 있고 부드러워. 하지만 이제 저산소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제 입술과 궁합점막이 창백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해부학적 부위 검진이 나오게 돼. 해부학적 검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인 조사를 완료한 후 해부학적 부위와 신체 계통별로 보다 세밀한 검진을 시행한다. 그래서 응급구조사의 경험과 지식이 철저한 신체 검진 수행 정도를 결정할 것이며, 응급 상황에서 요구되는 필수 검사들로 초점을 좁힐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이제 피부가 나와 있는데, 이 피부는 체중의 무려 15%를 차지하는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그래서 피부는 중요한 기능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외부 물질의 침입과 이제 물리적인 외상에 대항해서 보호를 한다. 그리고 이제 땀 요소와 젖산을 분비하고 복사, 전도, 대류 증발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며 이제 신경 종말과 특별 수용체를 통해 감각을 지각한다. 그래서 그 밖에도 피부는 피부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조절하며 그 피부 재생의 정상 과정을 강화시켜 체표면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리고 우리 몸엔 얘들아 땀샘이 있단 말이지. 여기는 그림에는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제 땀샘이 있는데, 땀샘은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샘 분비샘으로 알려져 있는 에크린선은 피부 표면적으로 통하고 수분을 분비해서 체온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그 에크린선을 보면 여기 있지. 에크린 땀샘. 이 에크린 땀샘이 우리가 체온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하고, 에크린선은 전신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겨드랑이 부위와 생식기 부위에 밀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아포크린선이라고 하면 이제 겨드랑이와 생식기 부위에서 예외적으로 발견되며 털주머니 쪽으로 통하는데, 이 샘들은 감정적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아포크린선은 사춘기에 발달하고 체액과 땀 분비가 활발하게 증가하여 성인의 경우 몸냄새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피부 기름샘, 즉 피지선 또한 활동이 증가해서 피부가 기름으로 번들거리게 되고, 이것이 우리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부 기름샘과 땀샘의 활동이 둔화된다. 그래서 그 결과 피부는 건조해지고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 다음 옆 단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피부색에 관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정상 피부색은 복숭아빛 피부색이며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피부색이 정상이면 이제 심장 호흡 기능과 혈관 완전성이 이제 충분하다는 뜻인데, 이는 또한 이제 피부의 모세혈관의 상소가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핵심 평가를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하얗거나 우리처럼 황인종인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고 하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황달, 그리고 창백증, 홍반, 점상출혈, 청색증, 발진, 부종 이런 것들인데, 이제 피부가 이제 태닝으로 인해서 까만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피부가 까만 환자들이 이렇게 유독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이제 비정상인 피부 상태를 찾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모세혈관계를 통과하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 내에 있는 밝은 적색의 산화혈색소가 우리의 표피를 분홍색으로 보이도록 한다. 그래서 창백한 피부는 이제 피부를 통과한 혈액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체온증, 저혈량증, 보상성 쇼크로 인해 나타나며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혈류가 극심하게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적혈구수가 감소되어 있는 빈혈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혈색소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에는 보다 검고 푸른색이 탈산소 혈색소로 변한다. 그래서 탈산소 혈색소는 피부색이 푸른색인 청색증의 원인이다. 그래서 즉 청색증은 신체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표피가 얇은 손톱과 입술, 입안 내 점막과 결막의 피부색을 평가하고 피부 아래 위치한 혈관의 변화에 따른 변색을 기록을 해야 한다. 중간에 보면 이제 얼룩출혈, 즉 반상출혈이라고 하면 이것은 외상이나 출혈성 장애로 생긴 검푸른색의 멍이며, 황달은 간질환의 말기에 공막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피부로 점차 이제 퍼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환자의 손바닥, 발바닥 앞면만 노랗게 되었을 경우에는 카로틴 혈증일 수가 있다. 이는 이제 당근, 황색 채소나 과일이 식사에 많이 포함되었을 때 생기는 해롭지 않은 영양 상태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습기, 습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지, 혹은 이제 기름기가 너무 많은지, 혹은 건조한지 피부를 시진하고 촉진을 하는 거고, 그 옆에 넘어가서 우리가 체온을 보게 되면 이제 몇몇 여러 피부 부위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 응급구조사는 자신의 손등을 이용하게 된다. 신체 전반이 모두 따뜻하거나 차가운 것은 환경성이거나 감염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갑상샘의 문제를 암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이제 피부 감촉. 그래서 환자의 피부를 만져서 너무 거칠한지 또는 매끄러운지, 또는 이제 피부에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또는 벗겨진 곳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피부의 두께를 확인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이동성과 긴장도. 그래서 뼈 돌출 부위에 피부를 한 겹 집어 올렸다가 놓아서 피부의 긴장성과 탄력성을 검사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피부 병변. 피부 병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옆 페이지 그림 5-15, 그 다음에 16, 17페이지에서 이제 피부 병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 그래서 피부 병변이라고 하면 정상 조직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래서 피부 병변은 혈관성 피부 병변, 1차성 피부 병변, 2차성 피부 병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혈관성 피부 병변은 혈관 상태와 관련이 있고, 1차성 피부 병변은 이전에 정상 피부에서 발생을 하고, 2차성 피부 병변은 1차성 피부 병변의 변화 결과로 초래된 것을 말한다. 우리가 각각 그래서 119쪽, 120쪽, 121쪽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피부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22쪽, 털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22쪽, 털부터 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